모든 국가들이 각자 도생으로 생존하기 바쁘며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들도 돌변했습니다. 선진국들이 개약한 다음 서로 뒤통수를 치고 있으며 한국은 그 가운데 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저력을 과소평가하거나 그 특유의 강점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들도 결국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한국의 각종 파격적인 제안을 반복하는데 이걸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럽. 미국 뒤통수에 한국의 핵무기 제안. 현재 미국의 속내를 유럽에서 눈치채고 있으며 결과는 한국에 큰 파장이 미치고 있습니다. 급기야 미국과 유럽 사이에 한국을 놓고 뜻밖의 다툼이 벌어지는 정황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돈이 되는 냄새를 잘 맡는 나라는 누구나 인정하듯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규모의 금융기관이 존재하며 또한 가장 상술이 좋다는 민족인 유대계를 통해 세계 무역을 주무르는 나라가 미국인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금융기관 골드만삭스는 느닷없이 지난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서 똑같이 대한민국이 2050년에 미국에 이어서 전세계 GDP 2위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국의 2050년 예상 GDP는 8만 1000달러로 이것은 독일과 일본을 모두 앞지른 수치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신성장 국가를 대상으로 모델을 만들어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나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2년 간격을 두고 다시 실험해봐도 결과는 대한민국이 GDP 2위라는 것으로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발표가 난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기관과 개인들은 매우 회의적인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당시에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다소 앞선 분야라고 하면 IT 인프라를 비롯해 반도체 생산 등이 있는 정도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등 여러가지 사회 문제도 과연 한국의 미래가 밝냐는 논란도 있었죠. 대한민국이 10대 무역국이긴 하지만 일본이나 독일까지 제끼고 2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골드만삭스는 한술 더 떠서 한국이 견고한 성장세를 이룩할 것이라고 말하며 성장세가 엄청난 국가인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한국의 K를 집어넣어 브릭스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보고서가 이제 와서 다시 떠오르는 이유는 골드만삭스가 그 중간치인 2025년을 예측했기 때문인데 그들은 한국이 2025년 정도에는 전세계 GDP 9위를 충분히 기록할 것이라고도 예측했던 것입니다. 당시 2007년에 13위, 2008년에는 GDP 15위로 밀렸던 한국을 회상해 봤을 때 이 역시 쉽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10위권 내의 국가들은 대부분 자원 부국인 미국과 유럽까지 대거 포함되어 있어 더욱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020년과 2021년에 캐나다, 러시아, 호주, 브라질 등을 제치고 10위권에 입성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2025년에 처음으로 9위에 입성한다고 예측한 것보다 3년이나 당겨진 수치인 것인데요. G20 회원국 내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실적이었고 이 가운데 한국이 최초로 10위권 진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공장들을 전 세계에 짓고 투자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한국의 산업 구조가 첨단 미래 산업에 맞춰져 있어 준비된 국가라는 것입니다. 과거 골드만삭스는 팬데믹을 반영한 수치는 아니었고 한국의 첨단 산업과 성장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으며 한국이 급기야 2050년엔 8만 달러 이상의 GDP를 기록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될 것으로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러한 미래사회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나라로 한국을 낙점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와 군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빠지는 게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대한민국의 콘텐츠는 미국의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순식간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이용 중이며 한국 역시 미국의 자본으로 콘텐츠 제작 환경과 시장이 급성장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애초에 이러한 한국의 창의성을 알아봤으며 바로 이러한 것이 돈 냄새를 맡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한국에 자본을 쏟아붓는 상황을 이제 강대국들이 하나 둘씩 눈치채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제 유럽도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하고 미국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이러한 동력을 강화하고 부활시켜주는 나라를 찾기에 혈안이 된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호주와 핵잠 계약을 가로채면서 유럽의 뒤통수를 때렸으며 열받은 프랑스는 미국을 제껴버리고 이제 중국과 밀월 관계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독일 역시 미국 아닌 중국 자본으로 갈아탈 채비를 서두르며 러시아 전쟁 이후 유럽 격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라도 당선된다면 사실상 유럽과 미국은 이제 따로 돌아간다는 말도 나오는 이유이죠. 유럽연합은 대만과도 무역협정을 따로 벌여야 하고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자각론을 주장합니다. 과거 미국은 동맹 간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사적인 목적은 물론 돈 되는 일에 달라붙고 있습니다. 급기야 프랑스는 이 사건 이후에 프랑스 대사를 통해서 한국의 핵잠 기술을 전해줄 수 있다고 폭탄 발표를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나온 이상 굳이 국제 간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동맹 간 배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움직임이 나온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여러가지 무기에 빗장을 걸고 있으니 유럽 강대국들이 한국에 러브콜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투기 분야를 비롯해 군사 분야에서 미국 대신 기술 이전이나 개발을 권하는 강대국들이 많아질 것이며 미국은 위기를 느끼고 많은 것을 한국에 선제적으로 판매해 한국 국방력이 증강되는 선순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미국과 유럽이 한국을 사이에 두고 보이지 않는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한국 반도체 업체나 배터리 업체를 미국에 대거 입점시키려고 추진 중이며 코로나의 피해를 크게 입은 스페인 당국은 한국의 배터리 공장이 유럽에 입점하기를 강력히 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아시아에서 한중일 등의 후보가 있으나 중국은 많은 부분에서 신뢰를 할 수 없는 국가이며 일본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뒤처져 자연스럽게 준비된 한국으로 흐름이 급격하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럽, 한국의 G7을 제안하는 이유. 현재 독일 산업에 매우 중요한 기간 시설인 함부르크 항구가 중국의 지분을 넘기고 있다는 다소 믿기 어려운 사실이 등장하면서 미국은 물론 유럽 현지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사태로 엉망이 되어버린 판국에 독일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유럽 등지에서는 뜻밖의 한국의 긴급 연락을 타진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이와 같은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국의 상황을 점검해 봐야 하는데요. 이제 인민해방군의 지도부에서 대만 침공에 관한 다양한 청사진을 들고 시진핑에게 보일 것이며 일부 강경파들은 대만 침공을 서둘러 시진핑 주석의 명예를 드높이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주춤하다가 다시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바로 1대1로 정책인 것인데요. 시진핑은 집권 초기부터 전세계 주요 포인트에서 중국의 요새 건설을 하며 세력을 확대하기 원했습니다. 이미 동남아, 서남아, 아프리카까지 넓어졌으며 최근에는 드디어 유럽에까지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이탈리아의 항구 4곳을 접수하면서 운영권 협상을 하거나 지분 참여를 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미 국무부는 불이 나게 달려가 막으려고 했지만 친중 정부가 들어선 이탈리아를 막을 방법이 없었죠. 특히 G7 중 하나라는 이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하며 서방연합이 균열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G7 중에서도 가장 중요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의 이상행동이 생긴 것입니다. 수출대국 독일의 대표적인 중대 사회 기반 시설인 함부르크의 항만에 중국 국영지업의 지분 참여를 놓고 독일 내에서 일대 설전이 벌어진 상황인 것인데 이것이 사실상 중국으로 넘어가게 생긴 것입니다. 독일 정부는 독일 최대 항구 도시 함부르크 항만의 4곳 중 한 곳인 톨러 오르트 컨테이너 항만에 대한 중국 국영해운사 중국 원양해운 코스코의 35% 지분 참여 계획을 놓고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지분 35%는 막대한 지분율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 항구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 결정적으로 독일 정보 당국은 물론이고 중국 항구 접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처사라면서 러시아와 최고 동맹인 중국을 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는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데 항구를 내어주면 중국이 추후 군사기지로도 활용할 의도를 보이는데 따라서 만약 독일 항구가 중국 영향력 가운데 들어간다면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함부르크 항구 지분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게 승인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함부르크까지 하면 유럽의 3대 항구 중에 독일만 빼고 중국이 지분을 다 접수한 것입니다. 결국 G7 중 이탈리아에 이어 독일까지 러시아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력에 굴복하는 모습이 나오자 미국에서는 크게 당혹스러워하며 중국과의 패권 싸움이 갈수록 피곤한 것임을 직감합니다. 또한 최근 수년간 이어졌던 G7의 범위 확대와 한국 참여 등도 다시 거론되는 국면이 나오는데요. 급기야 핀란드 총리는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의인데 미국은 그렇다고 치지만 한국이 그 이름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게다가 유럽 지도자들이 유럽연합과 서방에서 유일하게 언급한 타 대륙 국가는 오직 한국뿐이었다는데요. 여기에는 G7 중 하나인 일본은 단 한 차례도 언급이 안 되었고 영국, 미국, 호주와 같은 영연방만 다뤄졌는데 갑자기 한국과 협력을 해야 한다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그 이름이 등장한 상황인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이 이제 G7급의 능력을 보유한다고 본 것은 바로 군사력 분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에서 영내 조달이라는 제1순위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인데요. 원래 미국은 사실상 유럽연합의 리더격이라 제외하고 군사 물품 조달에서 이 원칙을 무너뜨린 게 바로 K방산 물품으로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약 40조 원가량의 물품을 계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럽연합에서도 폴란드의 방어선이 구축되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럽을 지킬 최종 라인이 폴란드이기에 어떻게든 군수 물품을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유일하게 한국이 2023년까지 1,300기를 폴란드에 공급하면서 유럽을 들썩이게 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하이마스 300기를 뽑으려면 지금부터 약 5년간 공장을 풀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고
중간에 캐파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은 걸려야 1년에 100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마저 중국에 항구를 내주는 이런 상황에 유럽을 지키는 한국이 언급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유럽 내부적으로는 러시아에 이어 중국 침투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또다시 한국이 G7에 확대 포함되는 지위로 언급이 되며 그 위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